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생방송 논쟁. 오늘의 주제는 3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시대정신,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모두가 통합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 통합을 내걸고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외치는 통합은 반 이재명 빅텐트입니다. 같지만 다른 통합, 국민의 요구는 어디에 있는지 정면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 2실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 장동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오랜 측근입니다. 이른바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고개만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것을 오른쪽 우클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김정은 이런 사람 빼고. 네, 첫 순서는 40초 관점입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은 정치권 스스로도 일찌감치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통합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통합이냐 40초 안에 각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준, 장동혁 의원이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김병욱 전 의원, 김근식 교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업적이고 또 하나는 비전이 공유가 될 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리더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느냐, 국민의 고통과 함께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인정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이 이제 통합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났고 또 통합을 이루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동혁 의원님. 구도는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이번 통합의 중심축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열의 정치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으로 국론을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가 국민이 시대 정신으로 통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만 아니면 사람들만 구색 맞추는 것을 국민들은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김병욱 전 의원 시작하시죠. 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권력을 얻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기준으로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은 아주 막중한 시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 경제 전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에 돈이 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근식 교수. 네, 정치 통합 동의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고 여야 좌우 통합의 길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선대위가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통합이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표방하고 있는 반 이재명 빅텐트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의미는 통합 이전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또 대한민국 최소한의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보통의 정상인과 똑같은 형사 피고인이 아닌 범죄 혐의자가 아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쟁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먼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통합,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토론을 할 텐데 오늘 발표한 선대위 면면에 어느 정도 답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라는 문제제기 바로 해주셨거든요. 일단 선대위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선 고개만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것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이 시작하시죠. 오늘 먼저 선대위가 통합선대위가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대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느냐 많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윤여준 전 장관도 오셨고 또 하나는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보수 쪽에 있었던 인사였지만 한국이 민주주의를 그동안 이루어왔고 세계 10대 강국을 이뤘던 이러한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12.3 내란이 일어났고 민주주의가 붕괴화됐고 국가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것을 그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 보수 가치를 유지했던 국민의힘이 이 가치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틀을 민주당이고 그것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에게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맡겨보자. 일 잘할 수 있게 한번 맡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선대위가 됐고 그것이 통합선대위라고 하는 기치를 걸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예. 왜 진정성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셨나요? 국민 통합은 모든 정치권의 화두죠. 이 정치라는 그 본래 역할이 통합을 우선 두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선대위가 국민통합 선대위라고 명칭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으로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민주당 대표로서의 그리고 야권의 지도자로서의 행적을 보면 먼 훗날이 아니지 먼 과거 일이 아니라 지난해 총선 당시만 해도 공천 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다 공천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에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전부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89%라고 하는 놀라운 이 투표율로 사실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극화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이라는 것은 자신 위주의 통합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와 그리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국민이라는 단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요. 과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아마 많은 국민이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계속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총선에서는 대패했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12.3 비상계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 쪽에서 국민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좀 자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대우각성과 반성과 성찰 없이는 그런 발언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12.3 비상계엄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나 지금도 뭐 대선 후보 중에서도 몇 분들은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뭐 돌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 행사로 그 집약이 되고 또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부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의회 권력을 사용했던 이재명 대표가 역설적으로 통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는 매우 아이러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겉으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이야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삶 어디에서도 치열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합 얘기하시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적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면서 수많은 눈들이 있죠. 언론도 있고 또 특히 당원들도 있고 국회의원 내부에서의 그것을 가늠자가 돼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지난 대선에서 2022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는 51%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대표 처음 도전했을 때는 77%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임하는 당대표에서는 85%를 얻었습니다. 잘 아듯이 당대표 선출할 때 당원들과 권리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까지 다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89.77%를 얻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역이 뭐냐면 소수에서 다수로 가는 거거든요. 검증이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이제 검증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시험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 야,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나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재명에게 이제 한번 맡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음 놓고 해봐라. 그게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89.77%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의도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정치적 검증대를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치 않는데 네. 저는 9대명 90%가 말해주는 것은 통합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명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든 저는 당 장악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 삶 자체가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통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적어도 인정하겠습니다. 당 장악력은 훨씬 더 높아졌다. 예. 저도 김근식 말씀드리고 교수. 싶은 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국민 통합을 모토로 걸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치인이 어찌됐든 그게 쇼든 뭐 내세우는 것이든 그걸 하는 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국민들이 제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언행에서 신뢰성을 많이 얻기 힘들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걸 잘 아시잖아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 말을 뒤집고 엎지 않았습니까?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언행에 대한 신뢰성에 가장 큰 의문을 주는 상징적인 사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책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여야 정책협의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 이야기했었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내외 허용했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내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내뱉은 말 필요하면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걸 뒤집어 엎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성을 못 갖고 있고요.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당내의 가장 높은 지지율과 투표율로 당선됐다는 것은 당의 장악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반대되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온갖 여론조사가 매주에 많이 나옵니다만 다자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일이죠. 근데 50% 넘는 게 많습니까? 5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당의 계엄으로 불법적인 계엄으로 피폐해져서 처참하게 망했는데도 가장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40%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머지 50% 이상은 지켜보고 신뢰성 자체를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하시고 저녁에 그 말을 바꾸어도 어느 국민도 그걸 비판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산이고 갑자기 중도 보수를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고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또 어떤 말씀을 바꾸거나 정책을 뒤집어도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 아닌가요? 예, 두 분의 차례로 관련 들어볼게요. 예, 지난 공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선거 때 어느 당이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조금씩 있죠. 없습니까? 저는 경선으로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이 좀 사실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야밤에 국회 모여서 담을 넘고 들어가서 군인들 앞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잘 뽑은 거예요. 거의 한두 명의 일탈도 없이 전원이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국민의힘이 원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4분 오열돼 있고 뭐 비주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당대표가 모여라 그랬는데 안 모이고 그런 상황을 원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잘 뽑았나 안 뽑았나는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열심히 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기준이다. 그런 말씀 박성준 의원 드릴게요. 우리 이제 김구식 교수님이 또 정치학자시잖아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 한 당은 망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고 반성에 기반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네거티브 이재명 네거티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나의 상품을 보여주고 미래 비전을 보여줄 때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필 규정이 아닌 사필 규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전선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 전선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금 오늘도 저희 두 패널께서 나오셔서 반 이재명 전선만 외치는데 그러면 이재명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거를 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그 전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전선인데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왕정을 반대하는 게 공화정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왕정을 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영구집권 꿈꾸고 군사 쿠데타에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제명하고 축출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 여기서 과감한 절연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재탄생할 때 어떤 것도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다시 대선 들어와서 반 이재명 전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 한동훈 캠프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가호위했던 친윤 세력들은 단호히 절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유연위법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섰고 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후보가 지금 선출되는 과정이니까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분의 입장이 우리 다르신가요? 당에서 아니, 그 지금 얘기하려고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선출이 된 다음에 공식 후보 입장에서
당의 공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거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이 뽑으니까 무조건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씀 좋은데 우리도 반 이재명 반명 빅텐트 말하면서 좀 네거티브라는 성격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위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겠다는 모든 세력이 한꺼번에 모이자는 것들을 우선 깃발을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본선에 들어가서 우리 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결선을 치르게 되면 우리 당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기다려 주십사는 말씀을 예. 드리고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시작하지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점 포지티브한 우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세력과는 결연할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그냥 지금 정책을 얘기하면 정책을 얘기할 텐데 주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통합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주제로 얘기하는 것뿐이고 저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 선거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주제가 지금 통합에 이재명 대표 통합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얘기하지만 두 분은 기승전, 계엄, 내란, 계엄, 내란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역시 민주당도 자꾸 계엄 내란 가지고 이번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그것도 저는 선거에 있어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이 뭉치자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권을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위험하다. 전횡을 휘둘러도 못 막는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위한 프레임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이번 대선 구도는 이미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내 반 이재명 그것은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돼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장악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의회 권력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전체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니라 우려이고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어떻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전 국회와 이재명 대표 있기 전의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졌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가 설명하거나 국민의힘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대부분의 공약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날에 선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의 비대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보세요. 한쪽이 쏠리죠. A당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고 또는 B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B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들은 공약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더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더 이 논리를 갖다 댑니다. 얼마나 철학이 빈곤하고 역시 반 이재명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여소야대를 많이 경험한 대한민국입니다. 여소야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요. 여소야대냐 여대냐 이렇게 여대 갔을 야소? 때 여대 야소냐 갔을 때 무엇이 더 효율적인 제도일까라는 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딸린 것이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대통령과 입법부가 같으면 무조건 안 좋고 다르면 견제와 균형이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로 봤을 때 그건 결코 아니다. 예. 이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당 계열이 처음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거의 보수당이 60, 70년을 집권을 해왔고 우리 민주당 겨울에 이제 15년, 겨우 이제 20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맞추려고 해도 권력이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회가 다수당이 돼서 제대로 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사회 개혁을 해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성장 담론을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기본 사회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상당히 효용감 높은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기대 또한 그런 것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거 지적하신 문제는 이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 배출한 당과 국회 다수당이 겹치게 되죠. 그건 이제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수라는 국정의 안정을 주자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법 사법을 입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모순된다는 건데요.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저보고 정치학자라고 했으니까 박 의원님도 정치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의 대통령제 지금 우리 87년 체제에서는 여소야대였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정당과 야당의 다수당이 대부분 달라가지고 계속 국정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과정 속에서도 DJ나 YS나 노무현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치가 작동하면서 거기서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협상이 됐었어요. 근데 유독 21대 말기와 이번에 22대,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있었던 그 시기만큼 여소야대에서는 줄탄핵과 계엄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강대강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야대냐 여대야수냐 어떤 게 국정 안정이고 국정 혼란이냐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182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이게 뭐 실현 가능할지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개 재판이 진행되는데 중단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또 일각에서 중단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중단해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광화문 가서 또 싸울 거예요. 그런 어찌됐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죠.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통령 할 수 있는 가장 비상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치검찰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에 관한 특별법 만들 수 있어요. 182석인데 왜 못 만듭니까? 땅땅땅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죠. 여소해야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해요. 바로 법으로 공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바로 지휘 통제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해요.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하고 다수당의 대표를 하면서 30번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탄핵제도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탄핵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탄핵제도를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이재명이 한 거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김교식 교수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한국 정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소야대, 뭐 여대 야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인 대통령을 따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으면 단점 정부라고 하는 거고 다르면 분점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뭐 어떤 경우는 분점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불안하고 단점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은 뭐냐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다 갖추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규정 지식은 없는 거고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87년 체제 위에 노태우 정부에서 민자당을 연출한 다음에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가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국민이 교만하다고 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고 국회 과반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들이 또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명박 정부 어떠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돼서 2008년도에 국회 과반수 없고 보수당이 한 180석, 200석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에 지방선거 망하고 2012년도에 쇠락한단 말이에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정당에 출발을 했지만 2020년 제가 초선 의원일 때 180석 얻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뺏겼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도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입법법과 행정 권력을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마음껏 휘둘렀다? 이명박 다 날아가고 문재인 정권도 우리가 실패했던 정권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왜 망했느냐?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신의 행정 권력, 검찰 권력을 가지고 마구 수사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아크로폴리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요. 예? 아크로비스타인가요? 예.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자신의 휘두른 칼에 의해서 다시 검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것을 아까 뭐 의회 권력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권은 역대 있어서는 안 될 거부권을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야당의 후보, 야당의 지도자를 정적 제거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로서 윤석열의 통치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심판했던 것이 지난 총선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다행이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 보시자는 얘기가 얘기예요. 국정 운영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도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우리 정권이 만약에 인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졌을 때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정치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통합의 정책을 했을 때 성공해서 국민들이 다시 권력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오만의 권력을 휘둘렀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는다. 여대 야소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이 결국 심판할 것이다. 그게 역사적 사례를 예.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이 간단치 않은데요. 예. 정치인 이재명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대표로 있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국회를 해왔는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다수당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지금 계속 표결하지 않습니까? 뭐 타협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표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있지만 이제 다 표결로 법안 다 통과시키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거부권도 없어요. 네, 한 분씩만 더 드릴게요. 김병욱 의원 하시고 김근식 교수 드릴게요.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민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탄핵을 많이 시도한 게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실정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과연 무엇이 더 잘못했느냐. 그 심판을 총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총선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거를 더 우리 국민의힘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말 이게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잘못 썼구나.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정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 맞는 거죠. 그것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뭐 이재명 탓하고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그렇게 쭉 해와갖고 결국에는 국회 예산 시정연설할 때 대통령 불참하고 개원식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불참하고 스스로의 망상에 빠져서 비상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을. 남용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상대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폭정에 우리는 저항을 한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 남용이 아니고 올바른 거죠. 잘하고 있을 때 남용을 하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적하고 항거하고 또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고 그것은 총선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갖고 국정의 방향을 바꿨어야죠. 바꾸게끔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더불어민주당 탓하고 뭐 줄탄핵 탓하고 예산 뭐 일방 통과 탓하고 그게 말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하자고 9번이나 제안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데 한 번 야당 대표하고 술 안 먹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먹자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총선 참패하고 딱 한 번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야당 탓하고 야당의 폭주를 얘기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제가 딱 그런 거예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니까 정당성이 있고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니까 정당성이 있죠. 그래서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 국가가 대부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이재명 대표가 21대 후반부에 국회 들어와서 그리고 22대 전반부에 국회를 장악하면서 줄탄핵을 했다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헌법에 탄핵이 있어도 그 탄핵을 그렇게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 빼고는 선진국가 아무데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거부권은 아시잖아요.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거부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입법부가 마음대로 야 182석 내가 다 했는데 국민들이 선출한 거야. 이게 총선의 결과인데 너희들 어떨 거야. 표결을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예.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2021년 3월 달에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그러면 야당과 타협하고 자기의 비주류와 타협하고 자기 당내의 이견들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타협하고 공존하는 게 정치인데 이 사람은 정치를 1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총선 때 제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만 총선 때 대패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정치가 실종돼서 참패를 했어요. 182석을 야당에 다 줬어요. 그렇다고 또 야당이 대통령이 0.73%포인트로 됐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 덕분에 작년에 182석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30번의 줄탄핵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직무정지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분명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듯이 입법부의 이재명 대표도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각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하죠. 내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데 전례 없이 속도가 빠르다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큰 변수가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의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뭐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어떻게 전망하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저는 토론에 나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낙선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근데 왜 이재명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라는 문제제기를 먼저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원래 취지는 불법을 동원해서 당선되고 나서 판결을 통해서 무효가 되면 당선자가 참 판결을 받고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방적 효과를 주는 거죠. 불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낙선자는 이미 낙선을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선자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법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선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3년여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수사를 해서 기소가 늦으면 수사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확실한 물증과 증언이 있으면 수사가 빠르고 빨리 기소를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3년간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빨리 선고한다는 것은 2심을 번복할 가능성보다 2심을 인용, 그러니까 항소 기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2심을 번복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법리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러면 2심을 그대로 적용해서 무죄로 예. 확정될 가능성이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전망하시네요. 현재로서는 예.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께 드리죠. 우선 3년을 수사했다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3년이 간 거는 1심을 2년 넘게 하면서 3년이 간 거고요.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요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도무지 법리나 뭐 상식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남겨두고, 그러면 내일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면 변수 하나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변수가 되느냐? 저는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일 무죄로 상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뭐 위증교사나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쭉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통령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전히 혼란과 이 분열은 계속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변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불확실성과 혼동의 변수가 계속 생긴 상태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지 이걸로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 시에는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냐 안 멈추냐 이게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갈리고 있잖아요. 예. 내일 대법원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공직선거법에서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직선거법에서 쟁점도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리적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근데 저는 대법원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어져 왔던 것은 뭐였죠? 기획수사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오더성 받아서 야당 대표 정적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수사 과정을 이어왔죠. 우리 김규식 교수님 출마 많이 해보셨잖아요. 출마 2번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토론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서 잘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한마디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러면 선거 끝나면 이건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우리 장모 손해만 봤다, 와이프 손해만 봤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수억 원의 수십억의 이익을 받은 거 아니에요. 23억 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모른다와의 그 죄를 묻는 거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와 어떤 게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획수사라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윤석열에 의한 기획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또 한번 또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딱 털은 건데 이미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정적을 제거해 놓아야만 자신의 집권에 대한 안정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동원해서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2심 판결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그 고법 판사들이 정확한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내렸고 그것이 무죄로 이어졌더군요.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합니까? 법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상고 기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내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고 기각에서 무죄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파기환송으로 2심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저도 그런 자판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일각에서 정말 있지도 않은 희망회를 돌린 건데요.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파기환송 아니면은 뭐 상고 기각해서 무죄 확정하는 건데 뭐 그 내일 대법원이 어떤 거 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장동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머지 남아있는 4개의 재판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즉시부터 헌법 84조에 대한 효력을 놓고 또 해석을 놓고 국민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릴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가치와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자격을 먼저 통합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사람 그렇게 많이 형사재판 받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많이 범죄 혐의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꾸역꾸역 우겨서 지금 후보까지 와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상황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분열될지가 눈에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상고 기각이 될지 뭐 파기환송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 제가 암시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들을 다 전원합의체 해가지고 서둘러서 이 판결을 정리해 주려고 할까? 저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좀 그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참에 그러면 84조가 진행이 되는 건지 진행이 중단되는 건지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법원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원은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서둘러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은
제 느낌입니다. 계속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될 거라고 한다면, 중단되는 게 맞다고 하면 이걸 서두를 필요 없죠. 어차피 6월 3일은 다가오게 돼 있고 6월 3일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고 하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생각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끝내주고 싶은 거죠. 왜? 대한민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를 하나 좀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반론 한 분만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84조의 그 취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인 경우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사, 기소, 재판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뭐 수사, 기소는 뭐 면하고 재판은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고 통설입니다. 예.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또는 극우 유튜버들이 아주 소수설 또는 파기자판 같은 뭐 거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 마치 그것이 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재판 연구관들의 통설로 이렇게 와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법이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예.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위를 보장한 법의 취지다. 그걸 잘 해석하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취지이고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런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소추만 못하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같이 가져가서 수사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직권남용, 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면서 공수처를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소추는 수사든 재판이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재판도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모순이죠. 예. 탄핵 소추에서 소, 기소뿐만 아니라 추, 재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다수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정치보복 얘기들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대한 정치 공격을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좀 씌우는 것 같은데 정치보복을 누가 하는 거였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보복을 한 거예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수사권 갖고 보복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보복하면서 야당 대표 온 가족을 다 털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치보복이에요. 타겟팅 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딱 타겟팅해서 얘를 먼지털이씩 다 털자. 그래서 다 죽이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이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보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였냐?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검찰권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건데,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이거는 심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가 돼서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줬고 예. 판단을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탄핵소추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을 하라고 하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기소와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민 주권 사상이고 주권 재민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인 것이고요. 예. 아무리 탄핵소추라고 하는 게요. 84조에 대한 판단은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는 정치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84조 같은 그런 조항을 대부분의 대통령 국가에 넣어놨어요. 헌법에. 넣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써요. 근데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시키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 한 번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번의 탄핵을 하고 여러 번의 예산 삭감을 하고 하면서
이 절제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에서 없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분시켰을 만한 게 존중할 만한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84조가 있는 것은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게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건데 그 84조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무지막지한 범죄 혐의자가 출마해서 당선될 거라는 상상을 하고 글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치가 정상적이라면 그 정도면 후보 안 합니다. 그 정도면 정치 안 해요. 제가 그 정도 사람이잖아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저 집에서 그냥 놀아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미덕이에요. 그런 예. 것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란 사람이 그냥 긋고 밀고 와서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온 겁니다. 네. 그 한마디만 드려야 30초만 드릴게요. 예. 자꾸 뭐 여러 가지 기소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2개는 무죄가 났습니다. 1심, 2심. 나머지 2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치 검찰에 의한 무도한 기소 때문에, 수사와 기소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걸 무조건 이재명은 유죄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큰 비리 사건은 원인은 지금 시작도 안 정치 했죠. 검찰의 네. 무도한 수사와 기소다. 네. 첫 쟁점이 워낙 뜨거워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 건데 역시 뜨거울 것 같지만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인데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내란 공범 후보이자 김건희, 윤석열보다 더한 주술 후보이자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이고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대행에게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너무 근본적인 물음이어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이걸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뽑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인가? 그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냐라는 점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께 먼저 드리죠. 네. 우선 정당 민주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물론 뭐 당원을 얼마 반영하고 그냥 뭐 일반 민심을 얼마를 반영할지가 결정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면 당원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이런 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래서 지지 기반도 확대돼서 본선에서 싸울 만한 어떤 후보를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구도로는 반 이재명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를 낼 수 있다면 뭐 그것에 대해서 야 이게 당원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하죠.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입장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다만 단일화가 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예. 가능성을 열어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예.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그 한덕수 총리가 출마 의지를 갖고 출마를 한다면 우리 보수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나름대로의 안정성, 전문성, 또 호남 우파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까지 관여해서 특정 후보를 옹립하는 또 특정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것들을 계속 바람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당원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단일화 논의를 추진하는 주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윤 세력 그리고 반계엄 세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 때문에 이 난리가 났고 이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계엄에 결사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특히 극우 세력과 절연하면서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세력,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지금도 있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떼어낸 다음에 우리가 당당히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밖에 있는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이나 보수의 자산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단일화설이 모락모락 표현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친윤 세력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장도경 의원은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친윤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광장 민심이 올라타서 정광훈당과 흡사하게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같이 가서 있고 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 계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까지 끌어와서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계엄 제가 볼 때 단일화의 시기, 단일화의 추진 주체 당원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동훈 캠프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충분히 열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경선 과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일화는 시기를 잘 조정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점에 이것이 논의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이것을 단일화해가는 주체는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와 또 단일화를 받아들일 후보 간에 그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많은 당원들께서도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여서 본선에 가야 된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만 본다면 이것을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 의원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심을 보면 당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당원들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들께서는 누가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힘은 과연 정당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정당의 모습을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이 잘못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총리예요. 현직 총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의 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현직이면서 출마를 준비한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었던 뭐 총리실장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뭐 메시지 비서관이 됐든 누구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캠프를 차리고 있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대통령 선거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한덕수 총리는 반드시 수사받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2월 3일 날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 총리의 행태에 대해서 의혹의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한국의 보수주의를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권당이고 현직 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나오기 그것도 3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 모든 이익을 다 보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장동희 의원님이 판사 출신입니다. 아마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 이 한덕수 총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당 민주에서 경선 과정에 이것은 불법적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직 예. 총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단순한 선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후보를 뽑고 총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현재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바로 반박 드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열내실 거 없고 우리 당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열내실 거 없고 아니, 뭘 열을 냅니까, 제가? 판사지만 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선거 관리를 끝까지 해야지 왜 중간에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마치 그게 지금 뭐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구속되고 수사를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받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정당이 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재를 발굴하고 계속 리더를 계속 키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당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과연 선거에 뛰어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아니죠. 여야가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저런 문제까지를 다 아울러서 결국은 경선에 들어가면 단일화로 위한 경선에 들어가면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본선에 가면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어떤 공격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최종적인 경쟁력까지를 판단해서 당원들께서 선택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열내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이 내셔가지고 자신 있으면 나오시라고 하세요. 얼마나 이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도 다 온몸으로 고려하고 한번 계실 겪어보시라고 테고 하세요. 고려하고 계실 테고 또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그것들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말 체면도 없구나. 사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고 그리고 채통 지키고 체면 유지하고 또 염치 있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셨던 대통령도 저렇게 불법을 동반한 내란을 저지르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참 저렇게 염치 없는 짓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 갔습니까?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치와 품격은 보수만 지키면 됩니까? 그래도 보수에 보수가 대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김병욱 의원 하시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성과나 업적이 있나요? 지금 1,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IMF가 우리 성장률을 2% 예상했다가 1%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수 경제가 엉망입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가 뭘 했나요? 3년 동안? 저는 정말로 본인 스스로를 저렇게 모르나. 제가 기억하는 건 국회에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심기 보호하려고 역정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참 한덕수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마디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한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때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지 뭐 한 일이 없다. 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과연 근데 뭐로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에 관한 문제지.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뭔가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다이내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물론 남의 당의 얘기니까 뭐 조금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가. 본인이 넣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다 더한 후보의 합계가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나 그냥 나눠 먹고 안 그러면 뭐
그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한테 더 가고 예. 이런 결과의 여론조사가 쭉 나왔거든요. 예, 수치는 과연- 말씀하지 마세요. 예, 본인의 고유한 득표력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흥미없는 단일화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예. 교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출마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출마하시겠다고 하니 뭐 출마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논란에 우리가 이렇게 휩싸이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떻게 심기일전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보려고 경선을 치르고 당원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 시기에 이 와중에 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라고 하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화두가 뚝 던져져 가지고 힘 빠진 2부 리그 마이너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저런 공세를 일부러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당당하게 선출이 되고 우리 당의 후보가 반명 빅텐트를 주창하고 깃발을 들 만한 충분한 자격과 적합도가 있는 사람이 되고 반면 빅텐트의 가장 큰 자격 조건은 뭡니까? 반계엄이어야 됩니다. 계엄을 명확히 반대한 사람만이 자 이재명 대표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국민이 불안하니까 다 모여봅시다 하는 거지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이 어떻게 반면 빅텐트 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출마의 의지나 출마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경선 바깥에 번외 경기로 더 큰 관심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는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와서 우리 당의 후보와 정식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와 정말 우리의 이 마지막 대선을 한번 해볼 만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나라가 망하는 망징이라고 해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망징. 그게 뭐냐? 첫 번째, 외척이 발효할 때. 왜 그러냐면 이 외척이 발효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 판칠 때 망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번에 다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받았다고 합니까? 뭐 백을 받았다고 합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제, 외척 발효하고 예. 이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척 발효한 거고 또 하나가 추술 정치 아닙니까? 무속이 판쳤다는 거.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천공이 뭐 등장하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술독에 빠진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술에 빠져서 국정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어요. 다.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망징을 했는데 망하는 징조가 있었던 것을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했습니까? 같이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우리 또 김구식 교수님 같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책임졌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워낙 저는 반윤 중에 깃발 든 사람이에요. 우리 저 장동혁 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이태원 참사 159명 목숨이 앗아갔어요. 최혜병 우리 그 장병 목숨 앗아간 부분이라든가 잼버리 사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장관이나 차관이나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책임졌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병우 의원 얘기한 것처럼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징이 있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힘 친윤파들 다 알고 있었을 같이 술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왕의 가르침에 따라 술에 빠지지 않아서 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은나라가 왜 망했냐? 술독에 빠져가지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술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 저는 술독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걸 한덕수 총리도 다 알았을 텐데 이것을 간과하고 총리가 나온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지금 선거 중립성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외척 바로 뭐 주술 뭐 할 말이 없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 후보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호하게 절연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되고 그 당이 그런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만
이번 대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계속 이미 직무정지를 넘어서 이제 파면돼 가지고 집에 가 있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고 내란죄라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그 사람 뭐 홍준표 대표 말로는 뭐 시체 뜯어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해서 물론 뭐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그 윤석열과 단호하게 결연하고 절연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예.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도 선거운동할 때 그건 이제 그만 좀 써먹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먹어요. 아니 한덕수 총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성준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우리 당 후보 가지고 열내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열안 된다니까요. 그 저 위협적인 후보가 나오면 열내셔도 괜찮은데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뭐 그런 정도의 후보라면 굳이 열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저 이 나라를 김근식 만약에 망가뜨렸다는 김근식 부분을 교수님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 거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당 후보들끼리 자꾸 그렇게 가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장관이나 그 당시에 총리나 그 당시에 여당 대표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나 우리 김문수 후보나 뭐 한덕수 총리나 지금 그런 것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자유로운데 당신들은 자유롭지 예. 못하니까 우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끼리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다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공방으로 계속 가면서 예. 우리 경선이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김근식 같아요. 교수 수용하시겠어요, 이 발언? 아니 뭐 우리 당이 단합하고 예. 연합하고 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랑 맞서서 대선을 치러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 당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파면되기 전날까지도 각하와 기각을 희망회를 돌렸던 수많은 우리 당원들과 또 친윤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8대0으로 완전히 만장일치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반대 조항도 없었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됐고 그걸 읽어보면 정치학 교과서처럼 잘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갔던 친윤 세력들 이분들 한 번이라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두 분의 저런 목소리 높이는 언성에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못 치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전제하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윤상현 의원까지 합쳐서 윤상현 의원은 술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윤상현 의원의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모아서 좋은 후보 내세워서 정말 반면 빅텐타에서 우리 깃발 아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되겠다는 수많은 국민들 결집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의 원칙 없는 연합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건. 그런데 선거는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금 선거는 미래를 갖고 설명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있는데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를 담당했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우리 후보의 비전과 철학도 물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겠죠. 그렇지만 국민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거는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를 평가하느냐? 정부와 여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고 총선이라는 거.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성을 하시니까 그나마 듣기는 좋은데요. 그걸 정말로 국민의힘 전체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머리 조아려야 되는데 다 립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말고. 예.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 선거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재명과 철학과 비전도 잘 들어주시라. 우리는 경청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국민들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선거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반성과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계속 윤석열 정권 혹은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도로 가면은 뭐 저희들이 필패죠. 그래서 우리 당의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는
그러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장하고는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윤석열과 같이 일체화시켜서 계엄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세력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파면당했어요. 자기 직을 수행하다 파면당한 만큼 창피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않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형에서 애고될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끝났고 오히려 저는 6월 3일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난 21대 후반부에 국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22대 민주당을 장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만 울고 먹으시고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1분 있는데요. 1분 드리고 마무리 발언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 쓰시겠습니까? 지금 김구식 교수께서 말씀 잘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영구집권 군사 쿠데타에 의한 조기 대선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걸 국가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치를 누가 들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토론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청자들께 또 유권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서 60초 뒤에 돌아와서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릴게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1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 정치나 선거는 그 선거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선거 기간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삶 전체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시대의 정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아니요. 더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삶 자체가 진정성 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말씀을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왔을까요? 전면에는 정치인들이 등장하지만 대한민국 몇면의 큰 대세를 이루고 역사의 전환점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중심을 잡았던 분들이 누굴까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만 해도 $80였는데 지금 $3만 달러가 훨씬 넘은 대한민국이고 세계 10대 강국을 이뤘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세계화를 이뤘던 그 나라인데 지난 12월 3일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격이 추락하고 창피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줬고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도 2025년 이 대선 과정에서도 온 국민이 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정치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중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경제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식 교수께 드리죠. 네,
그동안에 우리 극단적인 정쟁, 극단적인 진영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절대 거대 의석으로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었고 또 정치를 일도 모르는 우리 대통령의 불법 유연한 이 부상 경험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두 적대적 공생관계에 한 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축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게 살아있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겠다고 지금 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두 빌런, 두 악당의 정치가 극한적인 정쟁과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가져와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쪽은 퇴장당했습니다. 사법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쪽 남아있는 악당에 대해서는, 빌런에 대해서는 6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이 선거로서 정치적으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병우 의원 차례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환경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가난도 알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또 인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념과 교조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이 효능감 있게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싸움과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그 전에 60초만 더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뜨겁게 토론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논쟁,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30분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